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잡초까지 거의 봤죠, 그죠? 보고 이번 시간에는 딸기밭에 이제 뿌리를 받고 잡초를 어떻게 방지하고 또 병해충 종합 방지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벼 재배 시에 발생하면 어떤 문제를 유발시킨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고, 논잡초는 119다, 그죠? 밭잡초는 300종 정도다, 논밭 공통으로 나오는 게 39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잡초의 생태를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종자 번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64%, 65% 정도가 광발화성 종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벼 재배 또는 작물 재배할 때는 거의 95%, 99%가 광발화성 종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기존에 있는 잡초 종자들은 거의 이제 농약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종자 시드 자체가 작은 애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주로 발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영양 번식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 번식을 하는 경우는 다년생 잡초의 코복경, 그러니까 이렇게 딸기처럼 딸기가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 러너라고 달려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를 포복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경, 뿌리 줄기죠. 뿌리 줄기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 괴경, 괴경은 이제 이 덩이가 커져서 나누어지는 거, 요걸 괴경. 구경은 여기서 동그란 게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 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경도 요 줄기에서, 요 뿌리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인경 이렇게 말하고, 괴근은 다른 형태, 요 구경, 괴경하고 비슷하죠, 그죠? 구화는 위에 싹이죠. 동그란 싹, 초, 이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양 번식을 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숙 직후의 수면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수면이 아니고 잠잔다고 해서 수라고 쓰는 것 같은 휴면이죠. 잠잔다. 1차 휴면과 2차 휴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밤에 주로 잠을 자잖아요. 이 말은 한번 살짝 깨운다고 잘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조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개똥아 일어나라 이래 하면 한번 살짝 하면 잘 안 일어나죠. 왜? 이미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신체적으로, 그죠? 코를 곤다든지 생각을 또 생각을 안 하는 조건이 되잖아요. 꿈속에서 꿈을 꾸면 몰라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휴직이 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물에서는 뭐냐 하면 발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적으로 보면 인바이러먼트 조건에서 보면 적당한 온도 발화하는데 템퍼러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악시전, 산소죠. 공기, 에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모이스처, 수분이죠. 워럴 또는 모이스처. 이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 주면 대체적으로 발화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인바이러먼트 팩터가 되겠죠. 인바이러먼트 팩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면 얘들이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죠. 그걸 휴면, 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영어로 하면 dormanc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dormanc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휴면은
실제 이제 종자 자체가 미성숙했거나 성숙이 덜 됐거나 아니면 발화 억제 물질 ABA라든지 이런 C2H4, 에슬렌 이런 애들이 있어서 발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미성숙한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발화 억제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이 억제 물질을 제거를 해야 발화를 한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휴면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제 다른 조건을 또 환경 조건을 얘기를 해보면 저온이나 지나친 고온, 산소가 부족한 조건, 광이나 건조, 동질 등에 의해 휴면이 이제 타파되는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실제 이것은 1차 휴면은 아까 얘기한 요 세 가지 조건을 주어도 발화를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환경적인 휴면을 보면 1차 휴면에서 깨어나도 수분, 광, 산소, 온도, 산소, 광은 좀 이따 얘기하고 등 환경 조건이 불량하면 발화를 못한다 이 말인데 이 광은 광발화성 잡초에만 해당됩니다. 광발화성 잡초에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 잡초 방지에 있어서는 경지 환경을 변경해서 잡초가 생육 불가능한 환경 조성하고 그래서 발생을 억제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잡초가 아예 발생을 못하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을 간다든지 답전유나 논을 했다가 밭을 했다가 하니까 아가 뭐 정신은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밭인데 밭잡초가 발생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논으로 변했다. 아니 내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담수는 물을 이제 깊게 심수 관리를 해버린 거죠.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담수를 심을 15cm까지 해버리면 잡초가 아예 못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직파를 하는 거죠. 치아종자를 싹 이만큼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가 안 나니까 어때요?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쓰레질을 하면 이 쓰레질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논이 있다 하면 여기에 이제 물을 댑니다. 물을 쭉 대고 나면 일단 시간이 지나면 이 잡초가 올라와요. 좀 올라오면 이 설에 이렇게 생긴 걸로 쭉 한마디로 밀고 가버린다는 거죠.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평탄 작업도 하면서 먼저 나눔을 죽이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 발생 잡초나 발생 중에 잡초를 직접 제거하는 것. 이건 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기계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다 이제 제초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다가 뭐 로봇 제초기 해서 이 논에다가 이 뭐입니까 집에서 무인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막 지가 돌아다니면 청소하듯이 여기가 이제 논에다가 지가 돌아다니면 잡초를 뽑는 그런 애가 되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이 정확하게 이렇게 신경쓰지 않으면 이 사이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그만 기계가 그 정도 정밀하지는 못합니다. 벼를 옛날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전시를 하다가 벼를 다 뽑는 그런 그 문제를 발생시킨 적도 있어요. 어떤 묻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학적으로 보면 에컬러지라고 하는데 우리 엘로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에컬러지는 생물의 개체 또는 집단과 그것을 에워싼 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과학이 생태학 에컬러지다. 자, 그러면 이 환경작용,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기능이다. 이것은 이제 환경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심을 생물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공기 중에 있는 대기 환경과 그 다음에 주변의 생물 환경 그리고 땅 속에 뿌리가 놓여있는 토양 환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실선으로 그어진 게 이제 환경작용이라는 거죠.
대기 환경에서 생물 환경, 생물 환경에서 대기 환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대기 환경에 의해서 토양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토양 환경에 의해서 대기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굳이 하나씩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향을 상호 주고받는지 1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생물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생물들이 주변에 개구리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을 거예요. 두더지도 있고 뱀도 있고 다 있겠죠. 얘들이 토양 속에서 많이 사는 애들이 있으면 토양 환경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또 얘들이 분변하는 똥오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유기물 함량이 또 증가하고 무기 성분도 증가하겠죠. 토양 속에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다 보면 토양의 토성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유기물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또 유기물이 많으면 지렁이라든지 이게 번성하니까 이 토양 환경 조건 주변의 환경 조건에서 보면은 다른 생물들이 또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또 많이 설치고 또 다닌다는 설치류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생물들이 많으면은 대기 환경에 메탄가스도 발생할 수 있고 CO2 농도도 증가할 수 있겠고 또 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토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담수 재배를 하니까 메탄가스 발생이 많더라.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농약을 많이 치니까 또 이게 거기만 있느냐, 땅 속으로도 가지만 실제 또 대기중으로도 가더라. 대기가 또 오염되더라. 또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비행기를 많이 또 운행하다 보니까 대기가 오염되더라.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시 또 이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더라. 이게 또 이렇게 토양으로 가더라. 이 순환되고 상호 피드백이 되고 하는 거죠. 전부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아주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은 environment 팩터는 중심이 되는 생물을 둘러싼 외계의 모든 사물 속에서 그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이 환경 조건이라 하고, 이 반작용이라고 하는 reverse reaction이라고 하는 거죠. 생물 쪽에서 외계의 작용에 바깥 작용해서 환경이 가진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 요것을 이제 환경 형성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반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상호작용은 보면 생물 상호 간의 관계, 코액션을 보면은 환경적으로 생물과 환경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 조건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실선으로 된 거는 환경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점선으로 된 것은 환경 형성 작용에서 이제 반작용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환경적 요인은 과연 environmental factor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보면, 대기 환경에는 기온, 온도, 강우량, 습도, 일사, 아까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거는 것들이 있고, 토양 환경은 물리, 화학적 성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물 환경은 식물, 동물, 미생물, 아까 미생물 같은 미생물, 토양 환경 어떻게 보면은 요것들이 다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사실은 미치죠. 그죠?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을 제한하는 제한 요인, 리미팅 팩터가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떤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과잉, 지나치거나 또는 과소, 부족함으로써 존재하여 작물의 생리작용, 생육을 제한하는 주 요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여기서는 이제 요인량 그리고 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요인이 A라는 요인, B, C, D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요인에 따라서 이 수량이 결정되는데 여기 보면 작물의 내성 범위와 최적 영역 여기죠. 그러면 온도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을 보면 그 다음에 협온성 작물은 이제 온도 범위가 좁은 작물이고 가몬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이라고 하는 넓을 광자죠. 온도 범위가 넓은 작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최정적이고 아주 브로드하게 어떤 영역에서든 다 잘 생육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협온성 온도 범위가 아주 좁은 작물 요거는 요 범위가 이렇게 좁다는 거죠. 그래서 협온성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는 거.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이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또는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환경적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소위 잡초 같은 그러한 것들은 아주 잘 생육하겠죠. 오래 살아남겠죠. 근데 지금 그 육종되어서 나온 것들은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이 협온성입니다. 아주 그 온도 범위라든지 그걸 맞춰줘야 잘 생육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단식 재배, 혼식 재배는 하나만 재배하는 거 이제 혼합해서 다른 작물하고 같이 재배하는 거. 그러면 생리적 최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량을 볼 때 지하 수위 깊이가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높아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하 수위 깊이가 증가한다 함에 따라서 자, 여기는 큰뚝 외풀하고 여기는 참새, 길이 이런 애들이 이제 잘 생육한다. 지하 수위에 따라서. 근데 큰 잠자리피라든지 오차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 광영역이죠. 영역이 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 수위 크게 영향은 받긴 하지. 하지만 이 큰뚝 외풀이나 참새 길이처럼 이렇게 헤비로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죠? 아주 좀 수분이 지하 수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큰 그거 없이 문제 없이 잘 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다음 수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량은 바다에서 수화까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태양광 온도 이것이 중요하고 토양에는 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미네랄, 그 다음에 지리적 분포로 보면 영양물질이라든지 광에너지, 온도 등 자연 환경 자원의 지구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생육 및 수량 생산성을 보면 이 여러 가지 벡터가 있겠죠. 유전적 능력, 환경 자원으로서 영양물질, 광에너지, 온도 공급에 강하게 지배하는 수분 부족, 온도 저하, 측박, 토양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성이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리고 가혹한 환경에서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 아무리 유전력이 좋은 지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바레먼트 환경적인 팩트하고 컬티베이션 이 삼박자가 맞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바레먼트 환경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급격한 환경 조건에서는 이 수량이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업다운이 심하다. 크거나 높아지거나 감소하는 것이 심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물을 우리가 경제 재배를 하는데 관계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대기 중에는 광, 온도, CO2, 빗물을 말하겠죠. 물, 그 다음 바람,
그러나 토양 중에도 보면 토양에서도 물이 일로 와야 되겠죠. 사실은 유기물, 무기물, 그 다음에 물이 요또 와 있다 그죠. 같이 빗물 여기서는 포함하는 거, 토양 동물, 미생물 이런 애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실제는 토양의 그 특성 중에서 토성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그거는 우리가 무기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적인 부분을 보면 잡초, 그 다음 미생물, 곤충,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환경과 작물의 그 분포 생산성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작물 뒤에 이제 발화일수에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산 온도를 말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순무는 한번 보세요. 순무는 뭐 한 500 이하여서 적산 온도에 자라고, 메밀, 보리, 기리 이런 애들은 적산 온도가 전체 요걸 예를 들어서 뭐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100이라면 한 7, 80 정도밖에 필요를 하지 않는다. 다 여기는 겨울 작물이다. 그죠? 강남 콩완두도 보면 이게 뭐 여름에 재배하지만 실제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산 온도는 낮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주요 작물에 필요한 일 평균 기온 10도씨 이상의 적산 온도. 10도씨 이상이라고 하면 effective라고 하죠. 그죠?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도씨 이상이 되면은 작물 생육을 다 하죠. 물론 뭐 보리나 밀, 기리 이런 애들은 4도씨, 3도씨 이런 데서 생육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유효 적산 온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0도씨 이상 되는 온도를 전부 매일 파종부터 수확까지 드는 것을 그냥 일반 적산 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보리나 호밀, 기리, 겨울 작물들은 그냥 일반 적산 온도를 적용하면 되고, 여름 작물들은 여기는 여름 작물들은 요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유효 적산 온도를 적용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도씨 이상의 평균 기온이 대기 찬지대, 엄한지대, 그러나 한랭지대, 약간 찬지대, 덜 찬지대, 조금 따뜻한데, 많이 따뜻한데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엄한지대, 한랭지대, 냉량, 중온, 온난지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0도씨 이상 기간의 평균 기온으로 10도씨 이상 일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표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요거예요. 냉량입니다. 발음 잘 안 되죠. 냉량지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10도씨 이상 일수가 120일에서 150일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딱 포함되죠. 120에서 150일. 여기네. 콩이네, 콩이 더 가깝죠. 해바라기. 그죠? 그 다음 옥수수도 포함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찾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적은 게 이제 순무하고 레티스 이런 애들은 25에서 100이니까, 25에서 100이니까, 뭐, 요 정도 한랭지대에서 재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드하게, 목화 같은 애들은 어때요? 이게 110에서 170이니까, 110에서 뭐 170, 뭐 이 범위 냉랭지대도 되고, 또 여기 중온지대도 되고, 또 온난지대도 다 재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화는 우리나라에 사실 따뜻한데, 과거에는 저 전남 목포가 주산지였습니다. 이따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상당히 거기서 많이 생산을 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저 남부 텍사스라든지 가면 전부 목화를 많이 재배하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작물 환경과 작물의 분포와 생산성. 농경지는 집 약
집약적 관리하에서 생산 지혜율, 토양 양분, 공급량, 병충해 등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생리 생태 특성과 온도, 일사 등 제어 불가능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복잡한 게 나와 있죠. 우측은 위도입니다. 그죠? 위도고 생산량을 보면 이 1번은 사탕수수가 됩니다. 사탕수수 1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여기 있죠. 사탕수수는 어때요? 위도가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에서 생산량이 몇 톤이냐 하면 60톤 정도까지 생산을 한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다른 거 한번 콩 한번 해볼까요? 9번을 찾아보면 9번이 여기 있죠. 위도에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30, 한 3도에서 몇 도요? 40도, 45도까지 되겠다. 북한까지. 보면 생산량을 보면 얼마나 됩니까? 연간 헥타르당 몇 톤? 그러니까 10톤 정도밖에 생산을 10톤도 못한다. 8톤 이렇게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물마다 생육 특성이 다르다. 환경에 따라서 하는 점을 인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상 변화와 작물 수량 변동을 보면 1910년대 시바르당 120kg였던 것이 현재 시바르당 300평당 500kg,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이상 늘었다 하는 거죠. 배경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되느냐? 이건 과거에 1910년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증가했다,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요 냉해가 한번 있어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이 냉해가 기후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배경은 다수성 품종, 그러니까 생산 수량이 많은 거 품종을 심었고, 그 다음에 보호 육묘에 의한 조식 효과, 그러니까 육묘라고 하는 것은 묘를 길러서 옮겨 심는 것, 그죠? 그래서 일찍 심게 됐고, 그 다음에 과학적 배농사 기술이 진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재배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생태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고 환경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